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조론 포럼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제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요, 주제가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가 누구냐,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점이 올 거라는 생각에, 아마 이게 인공지능과 또 창조논 오픈 포럼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이 뭐 서로 다른 주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창하게 좀 잡았는데요. 인공지능과 기독교 윤리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과 윤리는 나왔지만 인공지능과 기독교 윤리까지 체계적으로 나온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공지능과 주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 윤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 내용은요, 먼저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현황이 어떻게 되며, 또 인공지능 윤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인공지능 그 윤리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런 이제 기독교 윤리를 잠깐 짚어보고 결론을 갖고 또 질문과 또 대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으로서는 좀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그런 이제 정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머신 인텔리전스 혹은 이 머신 지능,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마치 어떤 사람처럼 기계 안에서 사람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그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큰 테두리라면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큰 테두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인공지능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하면, 이런 인공지능이란 그런 이상적인 지능을 갖는 존재이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을 가진 시스템이고,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뭐 이해는 안 되셔도 돼요. 아무튼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머신러닝에 보면 사실 이 머신러닝 과목만 해도 제 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우는데 뭐 2분 안에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걸 한 학기 배웁니다. 지도학습도 있고 비지도학습도 있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요, 자, 이게 코끼리다, 이게 기린이다, 이런 정답을 주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그 한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은, 자, 맞췄을 때 보상을 주고 틀렸을 때 벌점을 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맞추는 쪽으로 가다 이제 갖는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고요. 이런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는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팸 필터 알죠? 스팸 메일을 그냥 자동적으로 걸러주는 거, 이게 다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체 인식과 얼굴 인식하는 거, 이건 지금 인공지능이 또 하고 있고, 음성 인식, 그다음에 동작 인식,
홍채 인식, 뭐 장애물 인식, 이상 탐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크레딧 카드를 다른 데에서 어떤 정보를 유용을 했거나 했을 때 그 셀러폰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당신의 지금 이 사용 정보가 이 지역에서 했는데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뭐 yes or no. 이게 이상 탐지 다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못 느끼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안에 있는 딥러닝. 그 딥러닝은 무엇을 모방을 했냐면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이 인간의 뇌 세포는 그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들의 집합체가 뇌인데 그 하나의 뉴런을 볼 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이 수상돌기라고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자극이 되었을 때 이 돌기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뇌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게 작동되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모델을 할까 해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넣고요. 그 안에 가중치를 주고 다음 뉴런으로 주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활성화 시켰다고 해서 그게 다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값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컴퓨터화 시킨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고, 딥러닝은 뭐냐면 이런 인공신경망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정확도를 좀 높인 게 딥러닝입니다. 그냥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딥러닝은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딥러닝은요, 특히 이미지 인식, 이런 이제 제품 분량을 검사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영상을 인식한다든지, 또 요즘 그 자연어 처리,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챗봇,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작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AI 툴로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요. 머신러닝은 우리 이제 인간이 이 테이블 그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데이터의 값이 어떤 것이 중요할까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딥러닝은 그런 작업이 생략이 됩니다.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머신러닝 쪽은 이런 테이블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에 잘 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딥러닝은 테이블 데이터가 아닌, 우리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비정형 데이터, 뭐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뭐 이렇게 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보면 그냥 연도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1944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 어떻게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는 그 1950년대 튜링이 이 기계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계에서요, A라는 기계에서 인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B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C라는 인간이 어떤 게 인간이 말을 하고 정보를 주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A라는 기계에서 나왔던 게 패스를 하면 그게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는 테스트가 바로 튜링 테스트인데, 처음으로 기계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956년대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1958년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컴퓨팅 파워가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공신경망을 그 단순한 컴퓨터에서 이 계산을 하기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인공신경망으로는 좀 안 되니까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7년에 처음으로, 그때 참 이게 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체스 챔피언을 IBM 딥블루가 이겨버리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있구나. 그 체스의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앞설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 판명이 됐고요. 2006년에 풀지 못했던 퍼세트론, 자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강화가 되면서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하면서 이 드디어 딥러닝 알고리즘이 워킹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에서 이미지넷이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죠. 그 알파고를 만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2016년에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거.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전에는 다 몰라도 2016년 이세돌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는 알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의 간단한 역사였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됐는가를 볼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율주행 아시죠? 자율주행이 사실 6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단계는 사실 3단계, 그러니까 이게 4단계죠. 레벨 3죠. 지금 테슬라나 우버나 그 다음에 뭐 웨이모나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 그 레벨 3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레벨 이제 4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전혀 터치하지 않는 완전 기계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이제 기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분야죠.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의 그런 전자진료 차트를 데이터가 딱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프리딕트 해주는 거죠. 이 환자는 언제 정도에 보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진단하는 게 있고요. 질병 예측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 암 진단을 이제 많이 하죠. 그렇죠. 그 IBM 왓슨 의료기기 진단하고, 이 그림은 실제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폐암 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고 그 정확도를 88%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폐암 3D 그 의료 정보를 주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새로운 이러한 영상을 주면 이쪽 이 부분 빨간색 이 부분은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암 진단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건 잘 모르실 수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이건 그 전 세계 의료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이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그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이루어지는데, 과학자들이 하나의 단백질을 이 분석을 하는데 어떤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런데 딥마인드에서 하는 알파폴드 2에서는요 이걸 3개월 만에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정확도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녹색은 실험에 의해서 측정한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컴퓨터가 예측한 값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벨 의학상을 이제 딥마인드, 알파폴드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억 개의 단백질 중에 우리 인간이 현재 엑스레이나 전자 광학 현미경으로 구조를 예측한 것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0.0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가 이 알파폴드가 올해만 몇 개를 했냐? 1000억 개. 아니 1000개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1000개를. 그런 만큼 이 숫자가 지금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러한 알파폴드를 비롯해서 이제 뭐 노제타 이런 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신약 개발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이죠.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은요 다 챗봇이 자동으로 뜨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끔 하잖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어떤 론을 받을 때 당신이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챗봇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중요한 챗봇을 알려드려 하는데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픈 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가 GPT, 챗 GPT-3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픈 AI GPT-3 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무료로 이렇게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논문도 쓸 수 있고요. 에세이도 쓸 수 있고 노래나 시를 작성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제가 짜는 코딩이 있는데 그 코딩을 목표값 정해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나 이것 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주려 하면 간단한 코딩까지도 해줍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이러한 그 현재까지 왔고요. 내년에 GPT-4가 나오면 이것은 이제는 이제 거의 슈퍼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챗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달을 했고요. 이제 현황을 말씀드렸고 인공지능 이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은 2019년도 OECD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AI는 인간이 이롭게 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웰빙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법과 인권, 민주적인 가치와 다양성,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명성, 공개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된다. 반드시 또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은 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3대 기본 원칙 이렇게 하고 10대 핵심 조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런 AI 윤리를 이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공지능 윤리 이제 문제점을 이제 보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향성입니다. 편향성. 뭐냐면 AI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나 편향이 있느냐, 편향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편향된 결과가 이런 이해가 나오는데요. 아마존이 개발한 AI 채용 로봇을 했더니 목소리가 여자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되면은 일단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 위주로 된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요. 여성은 이 AI 그 채용이 차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지시킨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편향성 문제 아주 유명한 예죠. 구글이 이미지 인식을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잘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흑인 여자친구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 AI가 고릴라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구글에게 항의를 한 사건. 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는요 주로 백인이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편향성. 그리고 어떤 남자가요, 이 비디오를 이제 흑인이 많이 나온 비디오를 한 100편 이상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추천 영상이 떴냐면은 영장류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까 흑인을 영장류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계속 흑인을 봤던 그런 이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서는 이걸 이제 영장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계를요, 백인이 들고 있으면 온도계라고 하는데 흑인이 들고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흑인은 사고도 많이 이러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사실. 네. 그리고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집을 사는데 백인이 똑같은 조건에서 백인이 로운을 신청을 하면 거부될 확률은 적은데 흑인은 백인의 보다도 배가 많더라고요. 네. 똑같은 수입 구조, 똑같은 인컴, 똑같은 환경, 똑같은 크레딧 스코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편향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향성 문제의 그런 이제 현실이 뭐냐면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그대로 알고리즘에 전이되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향이 없도록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에 그런 편향이 있어서 극복하기 이제 쉽지 않다. 그러면 이 편향성 문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편향적이지 않고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 빅데이터 확보 및 선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이 개발자들, 저와 같은 그런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접할 때 윤리적인 그런 마인드가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편향을 자동으로 알려줄 방법이 없을지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explainable,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이 나왔을 때 이런 저처럼 개발자들이 아무리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특성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향이 나왔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오류와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가짜 여성 나치 사진을 만든 텔레그램 딥페이크복 이게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피해를 본 상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별 인식 AI 서비스 성차별로 출시 일주일 만에 종료한 그런 젠더리파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얼굴로 범죄자 예측하는 AI가 나왔는데 학술계에서 연구를 배제시켰고요. 나블라에서 그런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하는 챗봇을 개발을 했는데 이 오히려 자살을 제한하는 그런 챗봇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중지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잘 알다시피 우버에서 교통사고 살인 살인이란다 이 교통사고 난 사건이 있었죠. 우버를 이제 이 자율 운전하는데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갑자기 뛰어든 이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여러 건의 그런 자율주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아직도 이런 AI 오류와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 오류와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면 이런 비상 조치를 대비해서 킬 스위치를 항상 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개발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는 제품 출시 전 충분한 품질 검사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예측 정보를 확보해서 결과값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가 있었죠. 2018년도에 그 오바마 자신도 속았다는 이 유튜브 영상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영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 매체였던 비즈피드 그런 그 작품이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실험 작품이었다고 해요. 딥페이크요. 이 딥페이크 알고리즘은요, 개인이라는 그 딥러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너레이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위조 지폐를 제너레이터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이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이 계속 판별하면서 그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진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이제 개인 알고리즘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이미지, 그 흑백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1910년도 한국 그것을 칼라로 복원하는 그것은 다 이 개인의 그런 개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지웠을 때 원대로 복구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복원에 이 개인이 아주 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악용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AI가 도움됐다고 하죠. 이런 이제 AI 악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악용 문제가 뭐냐면 그다음에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그 핵과학자를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I에 의해서 조종된 그 자동 로봇 그 기관총에서 피살됐어요. 자, 이 그 모센 파크리 자대가 앞뒤에 경호 차원이 있고 이 사람이 몰던 차인데 그 옆좌석에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죽었어요. 집중적으로 18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정된 이 기관총은 사실 이 도로에서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피살시킨 후에 그 자동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18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정으로 이 킬러 로봇이 죽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악용 문제를 해결 방안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인 그런 인공지능 윤리의식이 사실 필요하고요. 개발자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자의 그런 윤리적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엮이는 발생 우려를 대비해서 개발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유럽연합에서요 그 AI 알고리즘을 아주 잘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MIT에서는요 이런 AI 정책 포럼을 출범시켜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했고 또 한국, 미국 등에서는요 책임성이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이제 나서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데요.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 사용 및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존 에코에서 부부가 집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그 연락처에 저장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구글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구글이 딱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네덜란드 어떤 그 회사의 이제 그 구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출이 된 거죠. 그 녹음된 이용자들의 대화가 1000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으로 볼 때 AI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전 동의를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개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할 필요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관련 윤리 조항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킬러 노보 그런 이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예, 요즘에 이제 무인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인 이제 정찰기, 무인 드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빅도그라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그런 이제 로봇입니다. 힐러 로봇에서 찬성하는 의견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정확성이 높다. 두 번째는 로봇끼리 전쟁에서 인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간이 안 나가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이 됐다. 그다음에 문제 발생 시 그 로봇을 만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킬러 로봇 만들어도 된다. 그다음에 핵무기처럼 억지력이 있다. 이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핵무기처럼 그런 억지력이 있다. 이제 해서 로봇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면 그 킬러 로봇이 민간인과 군인을 100% 완벽 구분이 불가능하다. 네. 두 번째는 자체 오류나 해킹으로 무고한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가 사실 없다. 네 번째는 범죄와 테러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킬러 로봇 규제 노력들 중에 이제 하나가요.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Stop Killer 로봇 하는 이런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인공지능 이제 그 이 윤리학회에 있어요. 그 2015년에 인공지능 자율무기 금지 촉구 결의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이런 자동화 그런 이제 무기가 일단 개발이 되면 인류의 피해가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넘쳐날 것이고 엄청날 것이고 전투의 문턱을 낮춰서 인간의 삶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세 번째 규제 노력들은요. 26개국 116명의 AI 전문가들 그런 게 이제 구글의 이제 CEO 또 애플의 CEO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포함해서 유엔에 국제적으로 이 킬러 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러 로봇이라는 그 판도라 상자가 한번 열리게 되면 더 이상 닫기 어렵기 때문에 유엔이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고 이런 국제적 킬러 로봇 금지 조약 우리 핵확산 금지 조약 하듯이 이런 킬러 로봇 금지 조약을 해서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혹시 이건 2014년도에 나온 그런 이제 영화인데 허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간의 그런 이제 사랑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이제 영화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미래 인공지능의 이제 윤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세 분야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내로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이죠. 지금 이제 뭐냐면 어떤 한 분야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알파고처럼 바둑 하나만 하는 거 알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인공지능 이것은 이제 현재 그 자율주행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일반 인공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아직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지능을 자기가 더 개발해 나가는 초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인간 지능은요. 지적 수준이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데
202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2028년을 싱귤레리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그 유발 하라리가 그 책을 썼잖아요. 그 저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뭐죠? 데우스. 그 데우스, 호모데우스. 데우스죠. 네, 호모데우스. 네. 데우스 맞죠? 네, 데우스 했죠. 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 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8년 특이점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은 신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레반도우스키가 이 교회를 하나 창립을 했는데 Way of the Future Church, 미래의 길교회. 그래서 초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자는 사상을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인공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봤을 때 우리 이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서 국제적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조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실로마 AI 원칙을 2017년에 발표했는데 간단히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AI 연구는 이로운 지능을 창조하는 것이고 인간 존엄을 권리 자유와 부합하도록 해야 되고요. 전 인류의 혜택과 또 이제 보편적인 윤리적 이상을 위해서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EU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이걸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 감소잖아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산업혁명이 진행됐을 때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그 마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산업혁명의 이제 기점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바로 레그 플레드 액트였죠. 그게 뭐냐면 이런 자동차가 하나 운행될 때마다 운전수, 기관원, 기수 3명이 반드시 해서 이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마차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영국은 이것을 무려 30년이나 지킴으로 인해서 마차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주장했지만 자동차는 사실 그 옆 나라들이 더 많이 발전시켜 버린 거죠.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 일자리는 어차피 감소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는 어차피 왔고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일자리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요. 특히 뭐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계산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의해서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유망 직업들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직업들은 또 뜹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직업이 있고 뜨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보고 또 주식을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감소 대책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감소 대책은 국가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동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인류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UN 국제노동기구가 2019년도에 뭘 발표했냐면 미래 일자리를 위한 사람 중심의 3대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지원 대책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콜센터를 하는 사람 또 캐시원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교육 그런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변화된 자기가 공부를 원하고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세 번째,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보호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노동 보장을 확립해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캐시어들은 확립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감소 대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로봇이 일하면 그럼 우리 세금을 로봇에서 걷어들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아예 그 적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 면에서나 또 이제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공생 공존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요즘 시대에 많이 인공지능과 우리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향성에 대한 우리 기독교 조명인은 어떻게 볼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즉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절대로 편향적인 그런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게 기독적인 마인드다. 두 번째, 아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면 슈퍼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트랜스휴머니즘. 그랬을 때 인간 존재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서 인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하려는 전망이 있는데 그때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아무리 초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인간성은 상실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으로 대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강인공지능을 이제 신격화하는 사회. 아까 이제 그 호모 데우스 나왔잖아요. 그럴 때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이제 진정한 호모데우스만이 그 호모데우스 우리 예수님만이 그분의 희망이다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84년 이 책을 이제 최근에 이제 읽어봤는데요.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존 레녹스 뭐 그 7일간의 창조 뭐 이렇게 그 쓰신 분인데 수학자시죠. 옥스퍼드 이제 은퇴하신 석자 교수인데 그분이 말할 때 이 호모데우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호모데우스는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맺는 말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빠른 발달에 맞춘 윤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 윤리가 정립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편하니까. 그렇지만 신앙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계 문명의 유익은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나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굳게 서 있어야 하고요. 저처럼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 또 과학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의 그런 이제 그 사명을 더욱더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유, 장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거군요.